여기 LA에서 전설이 된 소방관이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수많은 화재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500억 달러의 피해, 수천 명의 이재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그때 예상치 못한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LA의 한인 커뮤니티였죠.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방관도 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고 그들의 행동은 LA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의 저택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한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는데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스앤젤레스가 불타는 모습을 볼 줄은 몰랐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이고 LA 소방서에서 12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 1월 3일 모든 게 변했어요. 문을 열고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목이 칼칼하고 건조해서 마치 캠프파이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한 주황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때 저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고 긴급 알림이 떴어요. 전 소방관들이 모두 출동하라는 내용이었죠. 이거 정말 심각해. 엄청 심각해. 제 대장이 말했어요. 저는 소방서에 도착해서 화면을 봤어요. 큰 스크린에 위성 이미지가 떠 있었고 빨간 점들이 로스앤젤레스 지도 위에 퍼져 있었어요. 그 점들은 불이 시작된 곳들을 나타내고 있었고 불길이 마치 쏟아진 페인트처럼 지도 위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산타아나 바람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불고 있었고 불길은 엄청난 속도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밀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장비를 착용했어요. 손은 자동적으로 익숙한 동작을 따라가며 장비를 점검했죠. 보호 장비의 무게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제 몸과 그 밖에 기다리고 있는 무엇과의 사이에 30파운드의 안전을 두는 느낌이었죠. 아침 햇살과 대비되는 그 모습은 정말 끔찍했죠.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현장은 완전한 혼란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걸 차에 싣고 있었어요. 사진, 옷, 반려동물까지. 경찰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두 나가라고 하고 있었죠. 평소 조용한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와 차 경적 소리가 가득했어요. 톰슨, 너희 팀은 북쪽 끝에서 시작해. 대장이 명령했어요. 우선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야. 다들 다 대피시켜. 차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벽처럼 저를 맞았어요. 불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집들 사이를 종이처럼 쉽게 뛰어넘고 있었어요. 건조한 바람은 타고 있는 재를 불길보다 앞서서 날려보내고 그 재들이 떨어진 곳마다 새로운 불꽃을 일으켰죠. 수십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 몇 분 만에 횃불로 변했어요. 저는 한 노부부를 집에서 대피시키며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걸어가도록 도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사진첩을 가슴에 꼭 쥐고 울고 계셨죠. 이게 내가 구할 수 있었던 전부예요. 그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60년의 추억이 이 작은 책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불길을 막으려 애썼어요. 제 목은 마스크로 막아도 연기로 타들어갔고 보호 장비 속의 땀은 옷을 적셨죠. 우리가 어느 한 구역을 막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불꽃이 나타났어요. 저녁이 되어가며 우리가 맞서야 할 불길의 규모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불은 이미 수백 채의 집을 태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어요. 초기 보고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런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긴급 대피소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침대와 물, 따뜻한 음식을 대피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도 도와주고 있었죠. 모두가 대피 지침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하늘은 이상하게 붉게 물들었어요. 공기는 재로 가득했고 재들이 바람에 날려 불꽃처럼 춤을 추고 있었죠. 저는 비벌리 힐스를 향해 다가오는 불길을 보고 있었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상예보에는 비는 없고 바람은 더 강해질 거라고 했죠. 라디오에서 새로운 대피 구역과 자원 요청이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고 불은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었죠. 잠시 휴식 시간에 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친구들이 저를 걱정하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괜찮냐? 동네는 괜찮냐며 물어보았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첫날 아무도 우리가 직면할 일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시작된 불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도시를 시험에 들게 할 거였죠. 하지만 그 불은 또한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보여줬어요. 긴 밤을 준비하면서 이 재난이 로스앤젤레스를 영원히 변화시킬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가 이 재난에서 일어날 만큼 강한 존재인지 확신이 없었죠. 둘째 날 아침 해가 붉게 떠올랐어요. 트럭의 유리창을 통해 보니 제가 마치 회색 눈처럼 비벌이 힐즈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로더 드라이브 고급 상점들은 이제 비어 있었고 그 창문들은 어두웠어요. 공기는 거대한 캠프파이어처럼 냄새가 났고 바람은 계속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작업이 더 힘들어졌어요. 톰슨, 북쪽 끝으로 가죠. 라는 캡틴 마르티네즈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렸어요. 저는 트럭을 돌려서 떨어진 야자수 잎을 밟으며 도로를 달렸어요. 제가 지나가는 거리들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던 비버리 힐즈와는 전혀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든 쇼핑객도 없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저 재로 덮인 빈 보도와 구급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올라가다가 저는 앞에 보이는 박찬호의 대저택을 봤어요. 몇 년 전 그가 월드 시리즈에서 투구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요. 이제 그의 아름다운 집이 위험에 처했어요. 불길이 우리가 밤새 만든 방화선을 넘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오렌지색 불꽃들이 그의 테니스 코트를 따라 춤추며 네트를 녹여버리고 있었어요. 동쪽 날개가 무너지고 있어. 제이크, 우리 팀의 신참 소방관이 소리쳤어요. 저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팀에 합류했어요. 우리는 호스를 들고 불길을 향해 물을 뿌렸지만 불은 너무 강했어요. 저택의 지붕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역사적인 야구의 한 장면이 불길에 타버리는 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때 저는 언덕 아래에서 움직임을 느꼈어요. 차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차들은 구급차가 아니었어요. 일반 세단과 미니밴들이었고 그들 앞에는 하얀 SUV가 있었어요. 차들은 정렬되어 주차되었고 사람들이 물품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40대쯤 되는 한 여성이 SUV에서 내려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연기와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센터의 제니 박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가 물, 에너지 음료, 그리고 신선한 N95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불을 끄는 동안 그들은 전방위적인 지원 작전을 조직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차에서 물품을 나르며 돌아다녔어요. 그들은 접이식 테이블을 세우고 모든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음료는 색깔별로,
마스크는 사이즈별로, 심지어 차가운 수건은 밀봉된 채로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할지 알았어요? 제가 제니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마스크 뒤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긴급방송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했어요. 1992년 A 폭동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조직적인 것이 중요한지 배웠죠. 그때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세 대의 소방차가 도착해서 저택불을 끄는데 도와주었어요. 제니의 팀은 즉시 새로운 소방관들에게 물과 마스크를 나눠줬어요.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잘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저는 그들의 놀라운 조직력을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그들은 주요 교차로에 사람을 배치해 대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스피커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국어와 영어로 방송을 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음식 트럭을 가져와서 응급구조대와 대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불은 계속 퍼져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을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한 지역에서 물품이 부족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물품을 빨리 가져왔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는 박찬호의 저택과 몇 채의 다른 집들을 잃었지만 훨씬 더 많은 집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불은 비버리 힐즈에서 30채가 넘는 집을 태웠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 동안 제니의 팀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잠깐 휴식을 취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온 불고기와 밥을 먹었어요. 음식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였고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트럭 안에 앉아 어두운 하늘 아래 불꽃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위기 상황이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나쁜 면과 좋은 면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을 봤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또 제니였어요. 우리는 비버리 힐즈 고등학교 체육관에 침대 겸용 매트를 설치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대피민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도록요. 의학자원봉사자들도 대기 중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준비 수준에 놀랐어요. 학교는 훌륭한 장소였어요.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화재 지역에서 멀어서 안전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은 다른 세 곳에도 비슷한 대피소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그중 하나의 침대에서 조금 휴식을 취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돌아다니며 새로운 대피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심지어 전화 충전기도 가져와서 충전소를 마련했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친절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비버리 힐즈 위에 불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잔인한 석양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함께 일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류의 빛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준비된 모습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대응은 우리 도시가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세 번째 날, 산불과의 싸움은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우리 지휘소에 서서 수평선에서 오렌지빛 불빛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지켜봤어요. 라디오는 다른 소방관들의 긴급 메시지로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이 부족했고 일부 지역에는 도로가 나무와 버려진 자동차로 막혀서 소방차들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톰슨, 7번, 소방서로 가죠. 캡틴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트럭에 뛰어들어 제가 알던 로스앤젤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거리를 지나갔어요. 공기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회색눈처럼 떨어졌어요. 제 트럭에 부상으로
사라 김을 만났어요. 사라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며 중앙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클립보드를, 다른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도시 전역의 다른 긴급센터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빠르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톰슨 소방관이시죠? 그녀는 마스크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당신 팀을 위한 보호 장비를 준비했어요. 새 마스크와 장갑, 방화복이요. 하지만 그것들을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녀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에 깜짝 놀랐어요. 사라는 한인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와 함께 일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기부 물품을 추적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품이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장비를 정리하고 포장하는 동안 사라는 커뮤니티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기억해요. 그녀는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커뮤니티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제 라디오가 또다시 울렸어요. 경고! 웨스턴 애비뉴 쇼핑센터에서 약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라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상점 보호를 위한 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자원봉사 순찰대는 경찰과 협력해서 대피한 지역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우리는 모두 도움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은 예상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었고 기상보고서에는 비도 보이지 않았고 산타아나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며 불길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사라의 팀과 함께 물품을 배분하는 일을 도왔어요. 우리는 대피소를 위한 물, 음식,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을 출발시켰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어디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어요. 심지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화로 통역도 제공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새로운 동네로 불이 번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에 출동해야 했어요. 떠나기 전에 사라는 저에게 한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제 팀을 위한 새 마스크, 에너지바, 전해질 음료가 들어있었어요. 밖에서 조심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해요. 그날 밤은 제 경력 중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서 불길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몇몇 집을 구했지만 다른 집은 잃었어요. 우리가 한 지역을 통제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새 불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사라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인류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기 위해 하나로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일부는 약탈과 범죄로 상황을 악용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드디어 잠시 쉬게 되었을 때 저는 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사라는 새로운 공급소 위치를 보내줬어요. 그들은 우리 소방관들처럼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 재난 앞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자기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서 공급소 지도들을 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불과 싸우는 일이 단지 물과 소방차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동정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보여줬고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태양은
두꺼운 영희 속에서 힘겹게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연기는 마치 무겁고 회색의 담요처럼 LA 위에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시계를 봤어요. 우리는 벌써 15일째 불과 싸우고 있었어요. 숫자는 계속 늘어났죠. 더 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더 많은 꿈들이 재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파괴 속에서도 저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대피소인 컨벤션 센터에 들르곤 했어요. 그곳은 매우 컸지만 제가 눈여겨본 건 크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었는지가 인상 깊었죠. 한인 커뮤니티는 그 공간을 작은 마을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각종 구역들이 나뉘어 있었는데 잠을 자는 곳, 의료 지원을 받는 곳,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맛있는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풍기던 주방 구역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대피소를 지나가다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집을 잃었지만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위로를 줘요 라고 그녀는 조심스레 영어로 말하며 큰 솥에 국을 저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덜 외로워지거든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부른 사람들의 명성이나 부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 주에 우리는 할리우드 힐즈에서 몇몇 역사적인 건물들을 잃었어요. 그 중에는 배우 로버트 에반스가 소유했던 아름다운 저택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어릴 때 그의 영화를 보며 자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집을 구하려 애써도 결국 불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에반스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고급 호텔에 숨어 있지 않고 대피소에 나타나 박 할머니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소방 근무 사이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는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제니 김을 만났어요. 그녀는 대피소 한 구석에 임시 교실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이 혼란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일상이 필요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것이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을 때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그녀가 수학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생들은 한국계 미국인, 라틴계, 백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동급생처럼 서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불의 경제적 영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인 상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원을 나누고 상점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 공간을 제공하며 심지어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돕기 위한 긴급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제임스 리였어요. 그는 인쇄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서류들을 불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 가족 사진부터 사업 서류까지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해요 라고 그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하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죠. 한인 커뮤니티가 제공한 번역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전화선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 서비스가 얼마나 사람들 간의 장벽을 허물고 대피, 지원, 안전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 직접 보고 느꼈어요. 번역사 중 한 명인 사라는 언어 차이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작은 그룹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끔은 누군가가
기타를 꺼내며 음악을 시작했고 그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기도 했어요. 노래가 어떤 언어로 불리든 상관없이 모두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들은 저에게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조차 인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협력하고 자원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재난을 견뎌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쳤을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매일 저는 사람들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았고 그게 바로 이 도시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불이 물리적인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이웃 간의 더 강한 유대,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있다는 강력한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건물들을 구하는 일에 익숙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도시의 정신이었죠. 3주 동안 엄청난 불과 싸우면서 저는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진하게 끼었던 연기로 가득했던 아침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주에서 지원 온 소방팀들이 불길을 잡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죠.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그 아래에는 변해버린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저는 윌셔 블러바드의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아침 작업으로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며 내가 잘 알던 그 거리도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일부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다른 건물들은 그저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몇 개의 이가 빠진 잎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슬픈 장면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조직력에 정말 놀랐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도움센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박을 봤어요. 그는 코리아타운에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를 도움허브로 바꾸었어요. 불이 나기 전에는 그 창고가 가구를 보관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창고는 희망을 보관하는 곳이 되었어요. 마이클, 이거 봐. 데이비드가 어느 날 아침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의 창고로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창고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 구역에는 크기와 종류별로 정리된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또 다른 구역에는 물병과 통조림이 가득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클립보드를 들고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이 일을 평생 해온 사람들처럼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한 거예요? 제가 데이비드에게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한국에는 반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을 뜻하죠. 모두가 조금씩 기여하면 함께하면 훌륭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창고는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커뮤니티가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 할머니들이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기부 물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지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모든 것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물품을 기록하는 방법부터 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맞는 자원을 매칭하는 방법까지요. 어느 날 저는 은퇴한 수학교사인 이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모든 기부와 요청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위기 때는 조직이 생명을 구한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그들의 세심한 계획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그 창고팀은 자기들만 도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를 도왔어요. 저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가족이 오자 그들이 길을 잃고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몇 분 후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한인 자원봉사자가 그들을 도와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커뮤니티 간의 장벽이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데이비드 팀은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한 케어 패키지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에너지 음료, 단백질 바, 깨끗한 양말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했지만 자주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심지어 지역 학교 어린이들이 쓴 감사의 편지도 들어있었어요.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긴 하루를 보낸 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기부 운동은 날마다 커져갔어요. 지역 한인교회와 상점들이 힘을 합쳐 주차장을 기부 물품 수거 장소로 바꾸었어요. 그들은 물품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어요. 옷, 음식, 세면도구, 아기용품, 애완동물 음식 등 심지어 긴급 구조대도 고려하지 못한 것들까지 생각해냈어요. 예를 들면 노인 대피민들을 위한 독서 안경이나 대피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색칠 공부책 같은 것들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았어요. 중국 음식점들이 대피소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라틴계 교회 단체들은 연기 피해를 입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청소팀을 조직했어요. 유대인 사원들도 임시 대피소로 문을 열었어요. 마치 친절의 연쇄 반응이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기부 물품을 실은 트럭에서 짐을 내리면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한인 소녀가 집을 잃고 울고 있는 여성을 찾아갔어요. 그 소녀는 영어를 잘 못했고 그 여성은 한국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녀는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며 여성이 진정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인간적인 친절만 있었죠. 이 위기는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모습을 이끌어낸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비극을 단합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따를 모델이 되었어요. 그날들을 돌아보며 저는 불이 건물들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커뮤니티 간의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데이비드 박의 창고는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 용기, 그리고 연결의 이야기를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윌셔대로의 모퉁이에 서서 로스앤젤레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도시 직원들이 불에 탄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1월 말이 되었고 공기도 드디어 다시 깨끗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죠. 우리 도시를 무너뜨릴 위협이었던 대규모 산불은 결국 꺼졌지만 그 흔적은 앞으로도 수년간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마이클, 이거 좀 봐. 거리 건너편에서 사라 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녀가 서 있는 작은 커피숍이 있었던 자리에 다가갔어요. 불에 타버린 창문 너머로 뒷벽에 새로 칠해진 페인트가 보였어요. 주인이 벌써 재건을 시작한 거였죠.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네요. 제가 사라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라는 그 위기 속에서 제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녀의 자원봉사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요. 로스앤젤레스가 그런 점이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숫자는 엄청났어요. 초기 보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 넘었다고 한대요. 수백 개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죠. 하지만 사라와 함께 서 있는 지금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매일매일 도시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보고 있었거든요. 한인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본보기를 보였어요. 그들은 임시로 마련된 지원소를 영구적인 커뮤니티 센터로 바꾸었죠. 이 센터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과 물품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직업훈련, 주택지원, 정신건강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었죠. 박 씨의 창고도 여전히 중심 허브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긴급 구호 물품이 아니라 건축 자재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코리아타운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거리에는 가게와 식당을 재건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몇 블록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조끼는 한인 커뮤니티가 구호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그 조끼는 LA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놀라운 거 하나 보여줄까? 사라가 물었어요. 그녀는 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거대한 게시판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 게시판에는 산불 피해 전후의 사진도 있었고 새로 지을 건물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계획들도 붙어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만 다시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계획들 보세요. 이제 새로운 건물에는 내화성 재료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우리는 더 많은 커뮤니티 정원과 모임 공간을 만들 거예요. 게시판에는 또 다른 개선 사항들도 나열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응급 대응 시스템이 구축 중이었고 도시에서는 산불을 더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물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리더들은 정기적인 응급 대비 훈련을 조직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 배워가고 있었고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복구 작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한인 식당들이 건설 노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노인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라틴계 아이들에게 불에 강한 정원을 가꾸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매일매일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예전의 상가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재 안전 수업을 듣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응급 키트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한 방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로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특별한 점이에요. 제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재난을 단지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 덕분에 더 강해져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방대했어요. 많은 동네는 마치 유령 마을처럼 보였고 불타버린 집들이 그 화재의 분노를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었죠. 보험회사들은 수천 건의 청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몇몇 작은 가게는 아마 다시 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곳마다 희망의 징조를 발견했어요. 건설팀들은 해가 뜨고 지는 내내 일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리더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미래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죠. 한인 커뮤니티의 조직적인 대응은 모두에게 협력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 교훈은 잊히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사라와 함께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해가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였죠. 산불의 위협적인 오렌지가 아니라 평화롭고 희망적인 색이었어요. 저희 아래로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며 로스앤젤레스가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해왔는데 이 도시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시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 하나를 맞이했지만 그걸 혼자서 겪지 않았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우리가 어떻게 비극을 기회로 바꾸고 집을 재건하면서도 더 강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지 보여줬죠. 우리가 언덕을 내려가며 걸어가던 중 저는 이번 위기 속에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산불은 건물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우리 도시의 진정한 기초, 바로 함께 일하는 커뮤니티의 힘을 드러냈어요. 그 기초는 앞으로 더 나은, 더 강한 로스앤젤레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일까요? 여기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GAO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1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척의 순양함,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리를 마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난관을 해결할 놀라운 해답이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1년 걸릴 거라 생각한 작업을 5개월 만에 끝내더군요. 미 해군이 결국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연,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펜타곤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커피잔을 집어 들고 방금 도착한 두꺼운 보고서를 응시했어요. 파란색 표지에는 정부 회계감사원 GAO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죠. GAO는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저는 미 해군 작전부장으로서 많은 보고서를 봤지만 이번 보고서는 뭔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미첼 대령님, 제 비서인 사라가 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9시 회의가 5분 남았어요. 취소해.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일정은 다 취소해. 이 보고서는 우리 해군의 군함, 특히 순양함을 업데이트하는 계획에 관한 것이었어요. 순양함은 거대한 전함으로 첨단 무기와 레이더 시스템이 가득 차 있는 떠다니는 도시 블록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배들은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우리의 해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많은 순양함들이 이제 오래되어서 이를 업데이트하는 일이 복잡하죠.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커피는 식어갔어요. GAO의 말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었어요. 군함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은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있었죠. 그건 마치 오래된 차를 고치려고 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나의 문제를 고치면 또 다른 3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요. GAO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우리가 대서양과 태평양 함대에서 순양함 업데이트에 대한 돈과 책임을 해군 시스템 사령부라는 곳으로 옮기는 걸 멈추라고 했어요. 이는 마치 집주인에게 이제 집수리를 맡을 건설업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제안은 저의 주의를 끌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의 조선소들과 협력하여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걸 원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냐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선소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들은 거대한 화물선과 복잡한 군사 선박을 놀라운 기술과 효율성으로 만들어내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포토맥 강을 바라봤어요. 아래 고속도로에서는 아침 출근길 교통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반쯤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대한 시설과 마천루처럼 높은 크레인, 그리고 금속을 놀라운 정밀도로 용접하는 숙련된 노동자들. 전화가 울렸어요.
다른 해군 지도자들과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GAO의 제안에 대해 화가 나 있었어요. 군함 업데이트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싫어했죠. 하지만 그 순간 펜타곤을 지나 흐르는 강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진리를 떨쳐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해군을 키워가고 있었고 우리는 뒤처질 여유가 없었죠.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해군의 힘과 우리의 해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어요. 사라, 첸 제독님과 연결해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 강을 따라 집으로 가며 이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리더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GAO의 경고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하는 것이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군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걸 제 직감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차를 세운 후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여가는 모습을 봤어요. 내일은 회의, 논쟁, 힘든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제게는 하나의 분명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이 비판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죠. 결국 그게 해군 장교들이 하는 일이에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해서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죠. 저는 그 12월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GAO 보고서를 열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순간을 말이죠. 그 두꺼운 문서가 제 책상 위에 벽돌처럼 놓여 있었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점점 더 무겁고 깊어졌어요. 진실은 분명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18억 4천만 달러라는 세금으로 얻은 결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였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해군 기지를 지나며 거대한 유도 미사일 순양함들 옆을 지나가요. 그 배들은 마치 떠있는 도시 같고 고급 기술과 무기가 가득해서 우리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많은 배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가 시급하고 현대화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회의를 제 사무실에 소집했어요. 제 최고의 고문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각자 GAO 보고서를 가지고 왔죠. 제 책상 뒤 창문으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순양함이 보였어요. 그 배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존재였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회의 테이블에 보고서를 펼쳐놓으며 물었어요. 그 후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배가 서서히 항로를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2012년 우리는 오래된 순양함 7척을 퇴역시키기로 계획했어요. 당시에는 꽤 합리적인 계획 같았죠. 그 배들은 노후화가 진행 중이었고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더 비싸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회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 배들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척의 순양함을 선택하고 10년에 걸쳐 현대화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꽤 합리적인 접근법처럼 보였어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017년까지 우리의 한 척 계획은 7척으로 커졌어요. 마치 오래된 차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더 고쳐야 할 부분이 하나둘씩 나오는 상황 같았죠. 그런데 이건 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복잡한 시스템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거대한 해군 함선들이었죠. 보고서에 나온 숫자들은 참담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저 4척의 순양함을 수리하고 현대화하는 데 18억 달러를 쏟아 부었어요. 이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배들 중 어느 하나도 다시 현역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아직도 각기 다른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었고 마치 다 끝나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중 한 척의 순양함 갑판을 점검하며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배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케이블과 장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며 모든 걸 다시 조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행 속도는 너무 느리고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기아오 보고서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의 선박 건조 산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저는 그들의 조선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시설은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 같았고 모든 작업자와 장비들이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중 특히 2개의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이들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혁신의 중심이었죠. 그들은 이미 복잡한 해군 프로젝트를 처리할 능력을 증명했으며 그들의 효율성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해군 기지 위로 지는 해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큰 변화를 해야만 했어요. 기존 방식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배들을 수리하고 있었죠. 우리 해군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고 우리 국가는 이 배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야 했어요. GAO의 제안은 단순히 배를 더 빨리 고친다거나 돈을 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가장 명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자국의 바다를 넘어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를 넘어야 했어요. 외국 조선소와 협력하고 복잡한 국제 파트너십을 관리하며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항구에 있는 부분적으로 현대화된 순양함을 보며 저는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2025년 1월 3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펜타곤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새벽에 출근한 이후로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미 해군의 함선 처리 방식을 바꾸는 날이었어요. 사장님, 기자들이 브리핑 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보좌관인 사라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군복을 바로잡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정부 회계 감사국 GAO에서 경고를 받은 우리는 이제 행동을 취해야 했어요. 브리핑 룸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 어떻게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함선 수리 속도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브리핑 룸에 들어서자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긴장이 되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죠. 오늘 미 해군은 우리의 함대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저는 한국의 조선소들이 어떻게 우리 함선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설명했어요. 이 조선소들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소들이었죠. 그들은 마천루만큼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복잡한 군함도 놀라운 속도와 기술로 수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함선을 수리하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더 큰 그림을 설명했어요.
바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도전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서 더 강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 파트너들과 영상 통화를 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은 이미 밤이었지만 그들은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죠. 한화오션의 김 대표님은 가상 모델을 보여주며 거제의 조선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숙련된 작업자들이 건조 중인 배의 주변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미첼 대위님, 김 대표님은 통역자를 통해 말했어요. 우리가 대위님이 주신 신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다음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워싱턴, 펄하버,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그 과정에서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우리의 해군은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그중 한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한화오션 시설을 둘러보던 중 미국 해군과 한국 엔지니어가 복잡한 레이더 시스템을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배와 기술에 대한 공통된 지식 덕분에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의원들은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 조선소가 우리의 첨단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파트너십이 사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임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의적인 한 상원 의원에게 말했어요. 경주를 할 때 최고의 팀을 원하잖아요?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월 말이 되자 우리는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들었어요. 샌디에고에서 몇 달째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던 유도 미사일 순양함이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자사조선소에서 1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작업이 한화오션에서는 단 5개월 만에 완료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함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태평양에서 더 강한 동맹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중국의 성장하는 함대를 찍은 위성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었죠. 제 사무실 창문으로 태평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 해군의 미래는 협력, 신뢰,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하는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는 저에게 일이 있었어요. 바로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전 이 회사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따냈어요. 바로 40,000톤에 달하는 우리 해군의 가장 큰 보급선 하나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작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해군의 활동 중인 군함을 한국의 조선소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거제에 있는 그 거대한 조선소의 입구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커다란 크레인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조선소는 눈앞에 펼쳐진 드라이독, 작업장,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죠. 그곳은 온통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용접공들이 불꽃을 튕기며 작업하고 망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화 오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첼 선생님. 그날의 안내자인 김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어가 완벽하셨고 미소도 진심이었죠. 우리는 함께 시설을 돌아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감탄했어요.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작업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가 맡긴 보급선은 이미 가장 큰 드라이독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작업자들이 함께 협력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언어가 달라도 서로 잘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간단한 영어, 손짓, 기술 도면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죠. 저쪽 팀 보이시죠? 김 이사님이 배의 선체 작업을 하고 있는 팀을 가리키셨어요. 그들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수중 검사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봇은 인간 잠수부가 놓칠 수 있는 작은 균열까지 찾아낼 수 있죠. 저는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조선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숙련공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장인들이었죠. 저는 그들이 용접 하나하나를 정성껏 점검하고 치수를 2번 확인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화 오션만이 우리와의 한국 파트너십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대기업인 HD 현대중공업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죠. 이들은 우리 해군 보급 시스템 사령부와 마스터 선박 수리 계약 MSRA를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향후 5년 동안 그들이 우리 군함의 수리 및 정비 작업을 입찰할 수 있는 특별한 패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2개의 큰 한국 조선소가 우리의 함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죠. 조선소 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작업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가족과 고향, 그리고 함께 일하며 겪은 경험들을 나눴죠. 한 미국 해군은 한국인 작업자들이 자신에게 엔진 부품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했고, 한 한국 엔지니어는 우리 해군팀에게서 새로운 안전 절차를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거제에 파견된 우리 해군 엔지니어인 사라 존슨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선박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선박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죠. 모든 수리는 개선점을 제시해요. 하루가 저물어가며 저는 조선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섰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그 아래 거대한 선박들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저는 이 파트너십이 단순히 선박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지식을 공유하며 양국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떠나기 전 김 이사님은 그들의 훈련센터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수습생들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와 실습 장비를 이용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우리는 오늘의 수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내일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말이 바로 이 파트너십의 본질을 잘 담아낸 말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날 본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어요. 작업자들의 전문성, 첨단 기술, 협력의 정신, 이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결정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군의 힘을 유지하고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하는 중요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줬어요.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우리 함선들이 정박해 있는 해군 기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의 강철 선체에서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편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팀원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야 모두가 왜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2021년 단 1년 동안 중국은 총 28만 톤에 달하는 새로운 배들을 건조하고 진수했어요. 이 양은 한국 해군 전체의 배 무게인 26만 톤을 초과하는 수치예요. 나라 전체 해군의 배보다 더 많은 배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걸 중국이 12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중국의 조선 속도는 정말 놀랍고 동시에 걱정스러워요. 그들은 2년마다 일본 해군 전체 규모와 맞먹는 배를 새로 건조해요. 저는 팀원들과 회의할 때 그 숫자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누군가가 항상 묻곤 했어요. 그때의 답은 간단하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중국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거였죠. 저는 제 좋아하는 커피컵을 꺼냈어요. 딸이 선물한 해군 문장이 새겨진 컵이었죠. 그걸 들고 책상에 앉아 역사적인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그 자료는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 분석가들은 기원전 50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해전 기록을 분석했어요. 그들이 찾아낸 건 정말 놀라웠어요. 두 나라 해군이 싸울 때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해군이 승리하는 확률은 겨우 10%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배가 더 많은 쪽은 85%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배는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컴퓨터와 레이더 시스템,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죠. 하지만 역사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더 많은 배를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은 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며 손가락으로 태평양을 따라 중국까지 그려보았어요. 지도상에서는 그 바다가 굉장히 넓어 보였지만 현대의 배들은 그것을 금방 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넓은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를 보유해야 했어요. 여기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였어요. 빠르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배를 짓는데 아주 능숙했죠.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를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최근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숙련된 작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밀한 작업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태평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동맹들이었어요. 그 방문 때 찍은 사진을 책상 위에서 다시 보며 한 작업자가 우리 배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세심한 주의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용접, 수리, 새로 설치한 장비들까지 완벽하게 작업되었어요. 바로 이런 도움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때 제 컴퓨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중국의 해군 확장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였죠.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집을 한 채 짓고 있을 때 이웃이 갑자기 10집을 지었다고 상상해봐요. 제가 가족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 속도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였죠. 역사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해지면
바다에서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배를 수리하고 짓는 것 이상의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해야 할 일이 더 많았고 계획을 세울 것도 많았죠. 전화를 걸면서 아래 정박 중인 배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한국 친구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만큼 강한 해군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아침 저는 해군작전센터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그 광경을 보며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의 분주한 조선소 위로 뜨는 비슷한 새벽을 봤었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그 힘든 GAO 보고서가 제 책상에 놓였을 때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해군을 강화하기 위한 흥미로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레고 세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플라스틱 블록 대신에 거대한 배와 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친구들은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똑똑하고 성실한 파트너가 있으면 모든 게 더 잘 되는 것처럼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단순히 배를 고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주 저는 한화오션의 박 씨와 HD현대의 김 씨와 영상통화를 해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계획해요. 기술 덕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가끔 그들은 저에게 조선소를 가상 투어로 보여주는데 그곳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보고 항상 감탄해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작업장이 여러 개의 축구 경기장을 합친 것처럼 크고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달 한화오션은 우리 배를 정비하는 일을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끝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본 적 없는 특수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우리의 선원들은 그 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과 기계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배를 고치고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배들을 만들고 있죠.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느 집이 갑자기 20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 채만 짓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중국은 해군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면서 따라잡고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한국 파트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우리가 배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컴퓨터 활용법, 금속 부품을 더 잘 용접하는 방법, 큰 프로젝트를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줬어요. 마치 지식이 넘치는 전문가 선생님이 모든 걸 기꺼이 나눠주는 느낌이었죠.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문화가 섞여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해군은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전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면서 미국식 햄버거와 한국식 비빔밥을 섞어서 함께 축하했어요. 이런 친구 관계와 이해의 순간들이 기술적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정말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없었던 더 빠르고 더 발전된 종류의 배들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한국 파트너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이 배들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 등이죠. 저는 HD 현대팀에서 받은 작은 모델 배를 책상 위에 두고 있어요. 그 모델 배는 매일 제가 국제적인 우정과 협력이 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그 배를 볼 때마다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GAO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는 해군을 현대적이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그런 걱정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도전은 있어요. 배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2배의 지능, 경험, 그리고 성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해군작전센터에서 또 한 번 바쁜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저는 우리가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기대가 커요. 우리의 해군은 매일 강해지고 있고 한국과의 우정도 깊어지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과 우정으로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책상 위에 있는 모델 배 말이죠. 다음 주에는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비슷한 모델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미국 디자인에 한국의 디테일을 더한 모델이에요. 작은 제스처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모두가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